평범한 일요일 오후, 평온한 주택가에서 한 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와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총기 사고라고 불리는 이 사건 뒤에는 거짓말과 책임 회피, 그리고 무고한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비극적인 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후 12시 20분경 데이튼 경찰서에 다급한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제니퍼라는 여성이었는데 울음을 터뜨리며 도저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녀의 16세 의붓딸이 총에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원은 제니퍼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제니퍼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911 녹음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가 알고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15세 소녀 캔드라가 침실과 복도 사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족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아파트 전체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피범벅이 된 셔츠와 수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 다른 말을 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케네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폐증이에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12세인 의붓아들 와이엇이 실수로 총을 발사했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들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케네스의 말투가 너무 차분했고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 같았거든요. 와이엇은 중증 자폐증으로 인해 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정말 총기를 다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왜 총기가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던 걸까요? 응급구조대원들은 캔드라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극도로 심각했습니다. 가슴에 입은 총상으로 인해 이미 많은 양의 혈액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의료진은 계속해서 소생술을 시행했어요. 하지만 15세 소녀의 몸이 산탄총의 위력을 견뎌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캔드라는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죠. 데이튼은 오하이오주에서도 범죄율이 평균적인 편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팔러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역시 특별히 위험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의 내부 사정은 복잡했습니다. 캔드라는 복잡한 가족 구조 속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케네스와 계모 제니퍼,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들이 거주하던 곳은 캔드라 생모의 형이 소유한 좁은 아파트였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공간이 부족했고 개인적인 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캔드라의 생모는 2년 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캔드라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니까요. 아버지 케네스는 마약 거래와 폭행 혐의로 보호 관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문제를 일으켰고 이번이 40번째 구속이었어요. 특히 의붓 형제 와이엇은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어 말을 하지 못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던 이 가족에게 4월 14일은 모든 것이 변해버린 날이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각종 무기와 탄약이 발견된 것이죠. 잡지에 든 탄환들, 소총용 총알이 가득한 물병까지 도저히 아이들이 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침실 서랍에서는 권총 탄약이 발견됐고 옷장 안에서는 또 다른 총기들이 나왔어요. 마치 무기고 같은 상황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케네스가 처음에는 그렉이라는 동거인의 산탄총이라고 주장했던 총기가
사실은 그의 소유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까요? 탄약들은 대부분 실탄이었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 경악했어요. 보호관찰 중인 상습범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족들의 진술에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스와 제니퍼는 그렉의 방에서 모두 함께 있었다고 했지만 정작 그렉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다가 총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증언했죠. 그렉은 일관된 증언을 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총소리가 들려서 깨어났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니 캔드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케네스와 제니퍼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형사들이 그렉을 강하게 압박하자 그는 자신이 잠들어 있었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100만% 확신해요. 저는 제 방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렉의 확고한 진술은 케네스와 제니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렉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어요. 그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총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결국 경찰은 케네스를 경찰서로 연행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케네스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케네스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신이 곧 들통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경찰서에서 형사는 케네스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그렉과도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은 케네스는 몸을 떨며 웅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짓만 봐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죠. 형사들은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가졌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밝혀낼 겁니다.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형사의 말에 케네스는 더욱 위축되어 갔죠. 드디어 케네스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그렉의 방이 아니라 자신의 방이었다는 것, 그리고 산탄총의 실제 소유자도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길에서 구입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보호 관찰 중인 그에게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총기를 구입했던 걸까요? 케네스는 자신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고 자기 보호를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터어났어요. 하지만 이는 보호 관찰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죠. 그는 또한 총기를 구입한 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총기 취급법도 모르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고백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제니퍼가 경찰에게 사실을 말했다는 형사의 압박에 케네스는 마침내 무너졌어요. 산탄총을 들고 펌핑을 해서 탄피를 빼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펌핑을 했을 때 갑자기 총이 발사됐습니다. 이 순간 케네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총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산탄총의 작동 원리도 모르고 탄약이 장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몰랐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제니퍼의 증언이었습니다. 케네스가 캔드라를 놀리며 총을 겨누고 있었고 캔드라는 아버지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니퍼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케네스가 총을 캔드라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었어요. 캔드라는 아빠, 그거 내려놔라고 말했죠. 바로 그 순간 총이 발사됐어요. 하지만 케네스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절대 제 딸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어요. 단지 총에 탄환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케네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산탄총에 탄환이 들어있지 않다고 확신했다고 해요. 여러 번 펌핑을 해봤는데도 탄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펌핑을 했을 때 갑자기 총이 발사된 거죠. 이는 총기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총기는 항상 실탄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다뤄야 하거든요. 총기 전문가들은 케네스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지적했어요. 총기를 다룰 때는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비어있다고 생각해도 말이죠. 케네스는 총기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했던 거예요. 그의 무지와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총이 발사된 후 케네스는 즉시 총을 떨어뜨리고 캔드라에게 달려갔다고 했어요. 셔츠를 벗어 상처 부위를 눌러주며 제니퍼에게 911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딸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 비정한 행동이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케네스는 그 순간의 상황을 회상하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눈물을 믿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후회한다면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무고한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을까요? 911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케네스는 상담원에게 자폐증인 의붓아들 와이엇이 총을 쐈다고 말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와이엇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거였죠. 이는 극도로 비열하고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보다는 무고한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와이엇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증 자폐증으로 인해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그를 이용하려 했던 케네스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케네스는 911 상담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의붓아들이 실수로 총을 쏘서요. 그 애는 자폐증이 있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아파트를 다시 수색한 결과 케네스의 방에서 추가로 3정의 총기가 발견됐어요. 모든 총에는 실탄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권총, 소총, 그리고 또 다른 산탄총까지 마치 무기 상점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총기들이 아이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캔드라를 쏜 산탄총은 2022년 12월 인디애나에서 도난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죠. 케네스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도난 무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각종 마약 관련 도구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흔적, 그리고 마약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도구들이 아파트 곳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경찰은 이 집이 마약 제조 및 유통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어요. 케네스의 범죄 행위는 총기 소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 캔드라는 가슴에 산탄총 한 발을 맞았는데 총알이 심장과 대동맥, 간, 양쪽 폐를 모두 관통했다고 해요. 24개의 펠릿이 그녀의 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15세 소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였죠. 법의학자는 즉사에 가까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캔드라는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산탄총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산탄은 캔드라의 작은 몸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런 무기가 어떻게 아이들 근처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이런 참혹한 상처는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15세 소녀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덧붙였죠. 케네스의 7세 딸과 면담한 결과 그녀의 증언도 아버지의 자백과 일치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총기 사고, 그리고 그 후에 처절한 울음까지 모든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7세 아이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아빠가 총을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캔드라 언니가 쓰러졌어요 라고 말했죠. 이 어린아이는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언니를 잃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아동심리 전문가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아이에게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7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제니퍼는 석방됐지만 케네스는 과실치사, 보호관찰 위반,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구금되는 동안 그는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했다고 거짓 진술해서 병원까지 가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어서 한 거짓말이었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케네스는 구치소에서도 계속 말썽을 일으켰어요. 다른 수감자들과 싸우고 교도관들에게 반항하며 자해 소동까지 벌였죠.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케네스가 보호관찰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거주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보호관찰관과의 면담도 빼먹었죠. 캔드라가 사망하기 불과 4일 전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체포됐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보호관찰관은 케네스는 처음부터 보호관찰 조건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4월, 사건 발생 1년 후 케네스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어요. 과실치사, 무모한 행위, 아동 위험 혐의로 23년에서 2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40차례나 구속된 상습범이었거든요. 폭행, 마약 거래, 절도 등 각종 범죄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판사는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회에 위험을 끼치지 못하도록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케네스는 선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무표정했죠. 그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방에서 잠들어 있었던 그렉은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어요. 와이엇은 현재 위탁보호시설에 있으며 이 가족 구성원들이 캔드라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와이엇이 맡겨진 위탁보호시설에서는 그에게 특수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가 이런 충격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와이엇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가족과 헤어지게 된 그의 심리적 충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책임한 어른의 행동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보호 관찰을 받는 상습범이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다루다가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무고한 자폐 아동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행동이었어요. 캔드라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총기 규제의 중요성, 보호관찰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15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캔드라를 기억하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